고향. 나는 혹한을 무릅쓰고 이천리나 떠들어진 20여 년간 떠나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미 겨울이 깊었다. 고향에 가까워 갈수록 날씨는 우중충하고 차가운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선창 안으로 들이쳤다. 덮개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누르스름한 하늘 아래 스산하고 황량한 마을 몇 개가 생기를 잃고 늘어서 있었다. 내 가슴 속에 쓸쓸한 비애가 치밀어 올랐다. 아,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기억해 오던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는 고향은 전혀 이렇지 않았다. 내 고향은 훨씬 더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멋진 곳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히려 영상도 사라지고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이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 자신은 이렇게 해명했다. 고향은 원래 그런 것이다. 진보한 게 없다고 해서 반드시 쓸쓸한 비애를 느껴야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단지 내 자신의 심경의 변화일 뿐이다. 내가 이번에 고향을 찾은 것도 무슨 좋은 마음에서 온 게 아니매래요. 이번 귀향은 고향과 작별하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이 오랫동안 모여 살았던 옛집은 이미 다른 성바지에게 넘어가 버렸는데 집을 넘겨주는 기한은 올해까지였다. 그래서 정을 좌로 이전에 서둘러 정들었던 옛집과 이별하고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내가 밥벌이 하고 있는 타지로 이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다. 기와지붕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풀줄기들이 이 오래된 집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했다. 같이 살던 친척들은 이미 이사를 가버린 듯 모두 조용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사는 방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벌써부터 마중을 나와 있었고 뒤따라 8살 먹은 조카 흥얼도 날듯이 뛰어나왔다. 어머니는 아주 기뻐하셨지만 얼마간 서글픈 기색도 감추고 계신 듯 했다. 내게 잠시 앉아 차를 마시자 하셨지만 이상한 일은 선뜻 꺼내지 못하셨다. 홍을은 나와 첫 대면이라 멀리 떨어져서 이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사하는 문제를 입에 올렸다. 나는 저쪽 집은 이미 임대 계약을 끝냈고 가구도 몇 가지 사두었다고 말씀드렸다. 그 밖에 나무 그릇들을 모두 팔고 다시 장만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이삿짐도 다 꾸려놓았고 나무 그릇들은 운반하기 불편해 절반 정도 팔아버렸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하루 이틀 쉬거든 친척 어른들 찾아뵙고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룬투 말인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꼭 너의 소식을 묻더라. 너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미 너가 집에 돌아오는 날짜를 대략 알려줬으니 아마 곧 올 게다. 이때 내 머릿속에 갑자기 신비로운 그림 한 폭이 떠올랐다. 진한 쪽빛 하늘에 황금색 둥근 달이 걸려있고 그 아래 해변 모래밭에는 끝없는 초록색의 수박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은목걸이를 한 12살 먹은 소년이 손에 작사를 들고 오소리의 일종인 차라는 놈을 향해 힘껏 찔렀다. 그러나 차는 몸을 한번 되치고는 그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이 소년이 바로 룬투였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10살을 갓 넘겼을 때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이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고 집안 형편도 괜찮았다. 나는 의젓한 작은 도련님이었다. 그 애는 우리 집안에서 큰 제사를 지내는 친년이었다. 이 제사는 30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아주 정중하게 지내야 했다. 정월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차리는 음식도 많고 제기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제기 역시 도둑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그때 우리 집에는 망월, 우리 고향에서는 고용인을 3가지로 구분한다. 1년 내내 일정한 집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을 장년이라고 하고 날짜를 정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단공이라고 한다. 이 밖에 자기 농사를 지으며 설이나 명절 또는 도지를 받아들일 때만 일정한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망월이라 한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망월이 한 사람 있었다. 너무나 바빴던 나머지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놈들의 제기를 지키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허락하셨다. 나 역시 아주 신났다. 나는 진즉 룬투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하고 비슷한 또래이고 윤을 생에 오행 중에 토가 빠진 날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룬투라 지었다는 것이다. 그는 덫을 놓아 작은 새들을 잘 잡았다. 나는 하루하루 설을 기다렸다. 설이 되면 룬투가 오는 것이다. 이럭저럭 섣달 금음이 되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룬투가 왔다고 일러주셨다. 나는 한 걸음에 그를 보러 갔다. 그는 마침 부엌에 있었다. 자줏빛 둥근 얼굴에 자그마한 털모자를 쓰고 목에는 반짝반짝한 은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이걸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죽을까봐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고 걸어준 목걸이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탔지만 나한테는 그러지 않았다. 옆에 사람이 없을 때 내게 말을 걸어와 우리는 곧 친해졌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룬투가 성에 들어와서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봤다고 신나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새를 잡아달라고 졸랐다. 그가 말했다. 그건 안 돼. 큰 눈이 내려야 하거든. 모래밭에 눈이 내리면 그걸 쓸어내고 조그만 공터를 만들어. 그러고는 짤막한 막대기로 대나무 소쿠리를 받쳐놓고 거기에 나락을 뿌려둔단 말이야. 그러면 새가 와서 그걸 먹을 때 내가 물지감치해서 막대에 메어놓은 새끼줄을 잡아당기면 새가 그 대나무 소쿠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뭐든지 다 있어. 참새, 뿔새, 산비둘기, 파랑새. 나는 눈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 룬투는 또 내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추워. 여름에 나 있는 곳에 놀러와. 우리는 낮에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데 붉은 거 파란 거 모두 다 있어. 귀신 쫓는 조개도 있고 관음수라는 조개도 있어. 이 귀신 쫓는 조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관음수와 마찬가지로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조개류라고 하네요. 사오싱 사람들은 이걸 아이들 손목에 묶어 놓으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신 쫓는 조개도 있고 관음수라는 조개도 있어. 밤에는 아버지랑 같이 수박을 지키러 가지. 너도 가자. 도둑을 지키는 거야? 아니야. 길 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 한 개쯤 먹는 건 여기선 도둑으로 치지 않아. 지켜야 하는 건 두더지나 고슴도치, 차 같은 놈들이야. 달밤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차가 수박을 먹는 게지. 그러면 작사를 꼭 잡고 살그머니 다가가서 나는 그때 차가 어떤 짐승인지 몰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저 작은 개처럼 생겨서 아주 흉악할 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놈이 사람을 물지는 않아? 작살이 있잖아. 차를 발견하면 다가가서 찌르는 거야. 이 짐승은 아주 영리해서 오히려 사람 쪽으로 달려들어서는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버려. 이놈의 털 가죽이 기름처럼 미끄럽거든. 그때까지 나는 세상 천지에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은지 몰랐다. 해변에는 오색 찬란한 갖가지 조개 껍데기가 있고 수박에 그렇게 위험한 내력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때까지 나는 과일 가게에서 판 수박밖에 몰랐던 것이다. 우리 동네 모래사장에 말이야, 밀물때가 되면 날치대가 펄쩍거리는데 청개구리처럼 두 다리가 달렸어. 아, 룬토의 가슴 속에는 내가 늘상 만나는 친구들이 모르는 신기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었다.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룬투가 해변에 있을 때 그 아이들과 나는 그저 마당에 둘러친 높은 담장 위의 네모진 하늘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애석하게도 정울이 가고 룬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져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룬투도 부엌에 숨어서 울 뿐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끌려가 버렸다. 나중에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조개 껍데기 한 꾸러미와 아주 예쁜 깃털 몇 개를 보내주었다. 나 역시 그에게 한두 차례 무언가를 보내주었지만 그 뒤로는 다시 보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때의 기억들이 갑자기 번개불처럼 되살아나 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보는 듯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거 참 잘 되었네요. 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그의 말이냐?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 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저 사람들 또 왔네. 나무 그릇 살아왔다면서 손 닿는 대로 멋대로들 가져가 버리니 내 나가봐야겠다.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나가셨다. 문 밖에서 몇 사람의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홍어를 부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은 쓸 줄 아는지 외지에 나가고 싶지는 않은지. 우리 기차 타고 가나요? 그래, 기차 타고 갈 거야. 배는요? 먼저 배를 타고. 어쩜 이렇게 변했네. 수염도 나고 말이야.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광대뼈가 나오고 입술이 얇은 50대 안팎의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을 골반에 걸치고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가나다란 다리를 가진 컴퍼스 같았다. 나는 놀랐다. 못 알아보겠어? 내가 안아준 적도 있는데. 나는 더더욱 놀랐다. 다행히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옆에서 거들었다. 저 아이는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 있어서 모두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를 향해 말씀하셨다. 너도 기억날 게다. 이는 우리 집 건너편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시다. 왜 그 두부가게 하던. 아, 나는 기억났다. 내가 어렸을 때 건너편 두부집에 하루 종일 앉아있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 사람들은 모두
두부집 시스라고 불렀다. 이 시스는 서씨를 말하네요. 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녀의 이름, 흔히 미녀의 대명사로 통칭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부집 시스라 불렀다. 하지만 분도 발랐고 광대뼈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입술도 이렇게 얇지 않았다. 더구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터라 이런 컴퍼스 같은 자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사람들이 그녀 때문에 두부집이 장사가 잘 된다고들 말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렸던 탓에 나는 아무런 감흥도 못 받았고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컴퍼스는 몹시 거슬렸는지 비위가 상한 기색을 드러냈다. 마치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을 모르고 미국인이 워싱턴도 모르냐는 듯이 냉소하며 말했다. 잊어버렸다고? 그거 참 귀인은 눈이 높다 하더만. 그럴 리가요? 나는 당황하며 일어나 말했다. 그럼 내 자네한테 하나 일러두지 쉰. 자네 말이야 이제 부자가 됐고 또 무거워서 옮기기도 거추장스러울 텐데 이런 잡동사니들을 뭐에 쓸 텐가? 그냥 내가 가져가지.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한테는 쓸모가 있어. 제가 부자라뇨? 이걸 팔아야 그걸로 다시. 아니 이 사람 좀 보소. 도대가 되었어도 부자가 아니라고? 이 도대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관직 도원으로 지방행정을 관장하던 관리이다 이 말입니다. 도대가 되었어도 부자가 아니라고? 자네 지금 첩을 셋이나 두고 문 밖에 나갈 때는 8인교를 타면서도 부자가 아니라고? 호호, 날 속일 수 없어.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그저 입을 닫고 묵묵히 서 있었다. 아이고야, 정말이지 돈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더하면 더할수록 돈은 더 생기게 마련이고. 금버스는 씩씩대며 돌아서더니 구시렁대며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장갑을 슬쩍 허리춤에 찔러 넣고 가버렸다. 그 어디 인근의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응대하면서 틈틈이 짐을 꾸렸다. 그렇게 사나흘이 가버렸다. 하루는 오후에 날씨가 아주 차가웠다. 점심을 먹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으려니 문득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순간 흠칫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켜 마중을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룬트였다. 한 번에 알아보긴 했지만 내 기억 속의 룬트는 아니었다. 키는 배나 컸고 옛날의 자줏빛 둥근 얼굴도 이미 누르스름한 잿빛으로 변했으며 깊은 주름이 잡혔다. 눈도 그의 아버지처럼 주위가 온통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온종일 바닷바람을 맞아 그렇다는 것을. 그는 머리에 헤어진 털모자를 쓰고 몸에는 아주 얇은 속옷을 걸친 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지 하나와 장죽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손 역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통통하고 혈색 좋은 손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칠고 투박하며 갈라진 것이 소나무 껍질 같았다.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할 따름이었다. 룬투 형 왔어요? 나는 뿔새며 날치, 조개 껍데기, 차 등 수많은 말들이 염주같이 줄줄이 떠올랐다. 하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머릿속을 맴돌 뿐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는 서 있었다. 얼굴에는 기쁨과 처량한 기색이 드러났다. 입술을 놀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공손한 태도로 또렷하게 말했다. 나으리. 나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나는 우리 사이에 이미 서글프고도 두터운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수이승, 어르신께 인사드려라. 그러고는 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아이를 끌어냈다. 바로 20년 전의 룬트였다. 하지만 누렇게 야위고 목에는 은목걸이가 없었다. 이놈이 5째 아이입니다요. 아직 세상 구경을 못해서 부끄러움만 타니. 어머니와 홍으로 말소리를 들은 듯 2층에서 내려왔다. 룬트가 말했다. 노마님, 보내주신 편지는 진즉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어찌나 기쁘든지 나으리가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기쁜 듯 말씀하셨다. 아, 자네 어째 말투가 그런가? 자네들은 예전에는 형제처럼 굴지 않았어? 그냥 예전대로 시인이라고 부르게. 아이고, 노마님도 참. 어디 그런 법도가 있나요? 그때는 어린아이라서 철이 없어. 룬트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수희승에게 인사드리라 했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수줍은 듯 그의 등 뒤에 바싹 달라붙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수희승이라고? 5째?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 낯설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홍을아, 너가 데리고 나가 놀아라. 홍을이 이 말을 듣고 수희승에게 손짓을 하자 수희승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같이 나갔다. 어머니는 룬트를 안게 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겨우 자리에 앉았다.
장죽을 탁자 옆에 기대 세워놓고 종이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어서 이건 푸른 콩을 말린 건데 우리 집에서 직접 말려서 나으리 맛 좀 보시라고. 내가 그 형편을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아주 어렵습니다요. 6째 놈까지 거드는데도 입에 풀칠하기가.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딜 가든 돈을 뜯기니 일정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확도 엉망이고 무언가 심어서 팔아봐야 세금 몇 번 내고 나면 본전도 못 건지고 안 팔자니 그저 썩어 나가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얼굴에 수없이 많은 주름이 있었지만 오히려 석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고생을 다 풀어낼 수 없다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담뱃대를 들고 묵묵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어머니가 물어보니 그는 집안일이 바빠서 내일 곧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점심을 먹지 못했다고 해서 부엌에 가서 손수 밥을 볶아 먹으라고 했다. 그가 나간 뒤 어머니와 나는 거의 형편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많고 기근이 들었는데 세금은 가혹하고 게다가 군인, 도적대, 관리, 향신 등이 한데 어울려 그를 괴롭혀 장성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내게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은 모두 그에게 주어서 손수 골라가게 하자고 말씀하셨다. 오후에 그는 몇 가지 물건을 골랐다. 기다란 탁자 2개, 의자 4개, 향료와 촛불, 촛대 1벌, 저울 1개였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는 밥을 지을 때 볏짚을 태우는데 그 재는 모래땅의 비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있으면 다 달라고 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배로 나르겠다는 것이다. 밤에 우리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긴좋지 않은 말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수의승을 데리고 돌아갔다. 다시 또 8해가 지나 우리가 길을 떠날 날이 되었다. 룬투는 아침 일찍 왔다. 수의승은 데리고 오지 않았고 5살 먹은 딸을 데리고 와서 배를 지키게 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빠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다. 손님도 적지 않았다. 배웅하러 온 사람, 물건 가지러 온 사람, 배웅 겸 물건 가지러 온 사람 등. 저녁 무렵 우리가 배에 오를 때쯤에는 고택의 크고 작은 잡다한 물건들이 모두 비로 쓸어낸 듯 깨끗이 없어졌다. 우리 배는 앞으로 향했다. 양쪽 강 기슭의 푸른 산이 황혼의 검푸른 빛으로 물들며 연달아 배의 고물로 사라져갔다. 홍을과 나는 선창에 의지하고 바깥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큰아버지, 우리 언제 다시 돌아오나요? 돌아온다고? 너 어찌 아직 가기도 전에 돌아올 생각부터 하는 거니? 그게 아니고 수의승이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는 검은 눈을 크게 뜨고 우두커니 생각에 잠겼다. 나와 어머니도 멍하니 있었는데 그 말에 다시 룬투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두부집 시스라는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는 우리가 짐을 꾸리고부터 매일 왔는데 그저께는 잿더미 속에서 10여 개의 그릇과 접시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리저리 따져보고는 룬투가 재를 나를 때 한꺼번에 집으로 옮길 요량이었다고 단정했다.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는 이걸 발견한 걸 무슨 공이라고 여기고 구기살은 우리 고향에서 닭을 치는 도구로 목판 위에 통나무를 구르고 그 안에 모이를 놓아두면 닭은 목을 빼서 그걸 쪼아 먹을 수 있지만 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애만 태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구기살을 집어들고 쏜살같이 내뺐는데 전족을 한 발로 어떻게 저리 빠를 수 있을까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옛집은 점차 멀어져 갔다. 고향의 산천도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사방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나 혼자 거기 남겨진 듯 답답한 느낌이 들 뿐이었다. 은목걸이를 한 수박밭 작은 영웅의 영상은 본래 매우 또렷했는데 이제 갑자기 흐릿해지며 나를 비감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와 홍으로 모두 잠이 들었다. 나는 누워서 배 밑바닥에 출렁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결국 룬투와 떨어져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의 후배들은 여전히 하나였다. 홍어는 수의승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저들이 더 이상 나같지 않고 모두에게 단절이 있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또 저들이 하나가 된답시고 나처럼 고생하며 이곳저곳을 떠도는 생활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저들이 룬투처럼 고생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며 살아가지 않기를, 또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저들은 마땅히 새로운 삶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희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느 세월이나 거기서 벗어나게 될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아닐까? 다만 그의 소망은 가까운 것이고 내 소망은 아득히 먼 것일 뿐. 몽롱한 가운데 눈앞에 해변의 파란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그 위 검푸른 하늘 위에 노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생각해보니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1921년 1월